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급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제주도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다음 주 초 경남 남해안 쪽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혀 침수와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당대표 당선 뒤 광주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 통보와 관련해 검경을 총동원해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성실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새 비대위 추진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소환이 통보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질문에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기사를 꼼꼼히 볼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혼란 상황에 대해선 당이 민주적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가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둔화하면서 상승률이 6%대였던 전월보다 낮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수장회담이 하와이에서 개최돼 북핵 대응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전처럼 안이한 대응은 절대 안 된다며 차원이 다른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승만은 숨진 피해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뒤 말을 아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도 안 되니 말꼬투리를 잡으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새 비대위 추진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진행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랜 시간 검경이 총동원돼 자신을 잡겠다고 수사했지만 말꼬투리 하나를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해도 안 되니 엉뚱한 걸로 꼬투리를 잡았다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박성준 대변인은 불출석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차고 넘치는 의혹들에는 철저히 눈 감으면서 정치 보복에는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죄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잡아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 대표를 잡아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가 다르냐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은 김건희 여사 살리기에 몰두하며 야당 대표를 흔들고 있다면서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시작도 마지막도 김건희 여사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공을 퍼부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숱한 범죄 의혹에도 압도적 지지를 보내 이 대표를 택한 건 민주당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었죠. 당헌 개정안 통과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대위 전원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는 내용 등 비대위 전원을 위한 비상 상황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는데요.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걸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를 확정한 뒤 추석 연휴 전인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전국위를 열 수 없다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는 14일 이후 나올 법원의 결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네, 국회에서 오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금 전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시중은행 사회이사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의혹 등이 일었는데요. 이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스스로 필요 없다고 판단해 거부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과 공방이 일었고 결국 잠시 정회한 뒤 1시간 반 만에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송영열 전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인 만큼 이번엔 무사히 국회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사를 꼼꼼히 볼 시간이 없다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역수지 역대 최대 적자 폭을 기록한 것에 대해선 재정 건전성이 크게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라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일단 거리를 두는 것 같네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은 데 대해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른바 윤심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은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가동되어야 하고 여당 역시 민주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당이 어떤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두고 검찰 출신은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잘 살펴보겠다는 짧은 대답을 남겼습니다. 네,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윤 대통령은 약식회견 모두 발언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다루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공급망 불안으로 원유와 원자재 수입가가 상승하면서 상품 교역 무역수지 적자가 컸지만 상품 서비스 부분을 포함한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망된다며 대외 재무 건전성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와 방산, 특히 해외 건설 수주에 박차를 가해 중장기적으로 수출 규모를 더 키우는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며 국민은 정부를 믿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반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앞서 부산항 신항에서 대책 마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부채가 1,000조에 달하고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 긴축 재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경로를 옮기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큰 비가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특히 아직 복구를 마치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피해가 컸던 한 마을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건봉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곳 아직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지난 폭우 때 밀려 내려왔던 토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실 겁니다. 비가 휩쓸고 갔던 비탈길에는 나무 여러 그루가 뿌리째 뽑혀 어지럽게 얽혀 있고 집채만큼 큰 돌도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산사태 당시 흙더미가 카페 바로 지붕 아래까지 찼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치워졌습니다. 다만 휩쓸려 내려갔던 콘크리트 도로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아 주변은 다소 엉망인 상태입니다. 지난 폭우 당시 건봉리 마을은 주민들이 18시간 넘게 고립되는 등 급심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뤄진 복구 작업으로 마을을 덮쳤던 흙더미는 가까스로 파냈지만 건물 붕괴 우려가 있는 일부 가구는 여전히 마을 회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 주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예고돼 주민들의 근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흰남노의 위력은 태풍 매미 못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은 곧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다가오는 태풍에 걱정이 큽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당시 초에는 저희가 이제 9월 중순 아니면 추석 정도까지 준비해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태풍이 크게 올라온다 그래서 아직 산에 남아있는 흙량도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2차 피해가 우려되기는 하고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태풍 예보에 따라 미리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보내는 명절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태풍 소식까지 예고되면서 이곳 주민들의 한숨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건봉리 마을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올해 들어 쉼없이 오르던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야 꺾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유가 진정세 덕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물가가 1년 전보다 5.7% 오르며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6%를 기록한 뒤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왔습니다. 7월엔 6.3%나 오르며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상승세 둔화는 최근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나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은 전월인 7월과 비교하면 10% 하락했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 오름폭은 여전히 큰 수준으로 경유가 30.4%, 휘발유가 8.5% 올랐고 등유는 73.4%가 뛰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은 일제히 올랐는데 전기와 가스 요금은 다음 달에 또다시 함께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거리는 특히 농산물 오름세가 무서운데 배추와 오이, 파와 같은 채소류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치킨이나 생선회 등의 가격이 뛰면서 외식 상승률은 지난 199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물가가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한 건데 앞으로는 점차 안정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 물가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고 무엇보다 환율이 치솟으며 수입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겨울철이 다가오며 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개월 정도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공공요금 상승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물가 상승세 정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다소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가가 정점을 찍는다고 해도 5에서 6%대 고물가가 내년 초까지는 계속될 거란 전망도 있어서 물가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9,586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8,000명 넘게 늘어 이틀째 8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5주 만에 최저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1,000여 명, 11%가 줄었고 2주 전보다는 4만 9천여 명, 35%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8만 9,269명이고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31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7명 줄어 508명이지만 열흘째 5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6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940명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 접촉과 이동이 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 조종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추석 연휴 전국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지역과 요일별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필수 운영해 의료 공백 없이 환자를 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할 때 소규모로 짧게 해주고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외국인 밀집 지역과 주요 역, 터미널 등에서 다국어 안내문으로 방역 수칙 준수를 알리고 17개 출입국이나 외국인 지방사무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유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음성권 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이게 8월 중순쯤 이 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이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현재 그 통신 그 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그 타인 간의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물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화 당사자가 나 자신인 경우에는 예. 법에서 규율을 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그 과정이 녹음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그 법의 내용은 어떻게 이제 바뀐 것이냐 하면 이와 같이 그 대화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 그러면 무려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네. 그 불법 사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그 양형이 아주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예. 이 상황이 만약에 정말 법이 통과되면 예. 10년 이하의 그 징역이라고 아. 하는 아주 그 엄청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 어쨌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사항 자체는 일단은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그 국회 사이트에 지금 올라간 상태인 것이고요.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이죠. 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고 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 현재는 예. 지금 우리 그 앵커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것이죠. 네. 그래서 굳이 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네.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제가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당사자끼리더라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그 되고 오히려 형사 처벌이 대상까지 될 수가 있다. 즉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저한테 사전에 이것은 녹음합니다. 예. 라고 하는 동의를 하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언론의 그 취재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예. 이런 동의를 요구하고 나서 취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취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뭐 제 말이 다 녹음이 된다는 걸 알고 뭐 이렇게 좀 솔직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드물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법에 맞춰서 언론 취재는 자기가 받아 써야 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 그 나중에 이 받아 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언론화할 때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서부터 그럼 언론의 그 취재 욕구 자체가 상당히 식어지게 되는 예. 그럼 실제 진실의 발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 또 다른 사례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뭐 지금 뭐 토의를 하겠습니다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그 증거 능력이 과연 이제 그 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사항부터 생각될 수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사기죄 같은 경우에 사실을 처음에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민사적인 분쟁에 한한 것이지 이거는 형사적인 사항이 아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녹취한 자료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려고 했다. 이러한 중요한 이제 증거가 될 텐데요. 네.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봉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뭐 이은혜 그 사건에서부터 예. 또 뭐 이재명 그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건 등등 예. 또는 그 대장동 일당의 여러 가지 혐의에 관련된 것 등을 보게 되면 다 녹취에 사실 이제 근거가 되어 있던 예. 뭐 이런 그 사항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증명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한되는 이런 또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는 예. 뭐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핵심은 내 목소리가 그 녹취에 들어가더라도 당사자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예. 지금 또 생각나는 것이 이것은 결국 그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방어 수단이었는데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갑질로 인한 이 기업 내에서의 여러 가지 횡포, 예. 뭐 그것은 뭐 성추행에 관한 이런 언급에서부터 그야말로 부당한 이런 지시 등을 예를 들면 증거가 있어야 이 관련 노동법 관한 그런 이 고소도 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거 녹음 자체를 그러면 상사한테 제가 이거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그 사회적 약자의 갑질에 대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서 지금까지는 이런 녹취 자체에 순기능이 있었는데 예. 지금 만약에 법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또 문제점도 노정되는 상태인 것이죠. 예. 지금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뭐 나라마다 좀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3개 그 주에서는 예. 소위 이 음성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 목소리 자체를 보호해 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 주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그 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 그 애플의 그 본사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법이니까 예. 아예 그 애플 그 휴대폰에는 이런 자동 녹음 기능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음성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매체 기기가 상당히 쉽게 녹음할 수 있는 또 전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나의 그 목소리도 헌법에서 보장을 해야 할 네. 중요한 개인적 정보에 해당되는 이 사생활의 보호의 영역이 해당된다라고 예. 이제 인정하는 그런 유럽의 나라라든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미국 같은 경우 그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 네. 13개 그 주에서는 지금 음성을 녹음하는 것 자체를 네. 사실상 이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자막이 뭐였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녹취 파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언론 보도와 같이 공익 차원 또 예외로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바와 같이 예. 이 녹취하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아예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음성 녹취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눈 공익 목적에 상당히 해가 될 수 있죠. 그 언론의 보도의 진실의 발견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그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이제 입증하기 위한 그 최후의 그 수단이라든가 네. 또는 예를 들면 그 공익제보도 비슷한 맥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내가 일정한 그 사안을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녹취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익 제보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녹취 그 증거가 되는 상태입니다. 예. 이와 같은 그 공익 그 목적의 그 정당화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예외적인 그 사항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도 이렇게 그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것이 과연 뭐 통과될지 여부는 이제 여러 가지 여론상 사실 낙관하기 어렵지만 네. 예. 만약에
법안이 이제 입안되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예외 조항의 공익 목적의 그 정당한 요건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너무 역기능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법안의 역기능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 음성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핵심적인 그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사생활이 사실은 부당하게 유포되거나 침해되는 것은 헌법의 그 행복 추구권에도 그 반한다. 이것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지금 이런 그 휴대폰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상당히 그 첨단화 발전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포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한번 유포되게 되면 이 회복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명예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것은 그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금지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국내에도 사실상 이제 그 음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2017년부터 인정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헌법적 가치, 그 사생활의 보호, 그 행복 추구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논의는 분명히 이제 그 필요한 그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나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유포가 된다든가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그 협박의 그 수단으로 삼는다든가 뭐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제 부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법안을 그 입안한 의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그 막는 것이 필요하다. 협박의 수단으로 사생활의 침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그 보장이 방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법을 이제 사실 의율을 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현장에서 국민들의 그 태도인 거죠. 그렇죠. 그죠? 그 지금 뭐 최근 이런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녹음 잡채를 금지하는 이 법안을 사실 찬성하는 비율은 23% 남짓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64%에 해당되는 이제 응답자들이 이 안 자체를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나눴던 마지막 최후의 약자의 그 수단인데 이거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혹시 그 이 법에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이 정치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당히 그 날선 비판도 함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국회 그 사이트에 의하면 약 1,800건의 의견 표시 중에서 이 법안을 찬성하는 건은 입장은 2명에 그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현실성이라든가 그 공익 보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도 보이듯이 통과를 좀 낙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짤막하게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지금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이제 그 음성권의 그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그 헌법의 입장을 촘촘히 하는 데서 의미가 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는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이런 방향의 논의가 그 필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좀 구분해서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음성 그 녹취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지금 국민 대다수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음성 녹취를 다 허용해서 이거를 자신의 개인적인 왜곡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것은 역시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이런 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YTN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도 함께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은 논의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뜩이나 국제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달러화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철강제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요즘 가장 큰 고민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입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무작정 제품 판매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직접적인 지금 손해가
가중이 되고 또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악화의 가장 1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큰 항공사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앉아서 200억에서 300억 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네, 환율의 상승은 항공사가 지출하는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 등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여행 비용 증가에 따른 여행 심리를 위축시켜 항공업계의 국제선 여객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환율은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큰 업체에 불리합니다. 하지만 최근 현상은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화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 수출 가격 경쟁력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수출 경쟁력, 주요 수출국 대비 우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무역 수지는 지난 4월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앞자리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주도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동해안 지역까지 확대하겠고 내일은 그 밖의 남부와 충청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에 3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50mm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과 수도권에도 최고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강풍과 풍랑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상과 제주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 흰남노는 타이완 남동쪽 부근에서 정체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방향을 틀어 북서진하기 시작하겠고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아침 9시쯤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내륙은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 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앞선 6차례 핵실험 때와는 확실히 다른 차원을 예고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열린 미국 하와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담을 마친 뒤 출국길에 기자들을 만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에 논의가 집중됐다며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6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거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또 안이한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했지만 전략상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9월 중순에 열리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는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핵 억제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좋은 대화 유인책으로 평가하고 미국, 일본 모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자. 한미일 안보실장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교란이 있을 경우 한미일이 공통분모를 찾아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촉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선 미국 측이 법안을 함께 숙독하자고 제안했는데
법 시행으로 인한 한국 측 피해 규모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번 달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다뤄진 이슈는 양국 정상 간의 의제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YTN 권중입니다. 소환과 전쟁, 전국을 흔드는 키워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로 선출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입니다. 사법 리스크인지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인지 어찌됐건 위기는 위기입니다. 사진에 잡힌 이 대표 보좌진의 메시지처럼 전쟁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에도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출석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표류 중인 지도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윤리위 변수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도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 공화국에만 몰두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민생 경제는 뒷전인 채 전 정부와 야당 인사의 표적 수사만 넓혀왔습니다. 오죽하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감사원까지 충견으로 전락해 정부 여당이 가리키는 표적에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전 정부 먼지털기식 사정정국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급기야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국정감사 답변과 언론 인터뷰의 내용을 놓고 더구나 사실관계도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의 자리에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백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꼬투리 잡는 게 부적절하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이렇게 큰 어떤 부패 뇌물 비리 의혹 사건보다는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죠. 네.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예. 말을 뭐 잘못 이야기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의 취지는 저도 선거를 뛰어봐서 압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말의 엄중함을 규정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것도 특히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아닙니다. 공개적인 TV 토론이라든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정치인으로서 그 말의 엄중한 무게를 알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알면서도 이걸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건 정치 도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 사람은 정치의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중하게 다루는 저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말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은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권 주자로 올라갈 때 가장 크게 곤욕을 치렀던 것도 똑같은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때 자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TV 토론 때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바람에 이게 허위사실이 돼가지고 대법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2심에서는 유죄 판결 받아서 도지사직이 박탈될 뻔했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예. 이제 그게 지금은 3건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3개나 다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혐의를 확신하고 지금 검찰은 불러서 지금 소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의원이 말꼬투리 잡는다라고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공직선거법상의 이 허위사실 공표의 이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걸리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고도 거짓말했다면 이거 굉장히 중한 사건이 됩니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세 건이 다 다른 거니까 백현동 용도 변경 허가한 거 예. 그거를 국토부가 협박했다. 예. 그 국감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 도지사. 그 당시 도지사이면서 대선 후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앞뒤 맥락이 과연 국토부가 협박한 거냐? 예. 협박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협박해서 용도 변경했다라고 네. 이재명 예. 당시 이제 도지사 얘기했던 것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 단순 협조 요청이다. 주거 환경과가 이제 그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 성남시장이죠. 예. 성남시장에게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대장동 초과이 환수 규정을 이제 언론 보고 알았다라는 네. 거. 이게 예. 과연 맞는 말이냐 이런 거에서 전 나름대로 중대한 일인 것 같아요. 대장동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김문기 지난번에 그 개발 1차장인가 성남도시공사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거 사소하다고 볼 수 없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들은 꼬투리와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또 대선 기간 내내 또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분명하게 진위를 밝힐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에 나갈지 말지 이것도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은 안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꼬투리 잡는 일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하면 소환에 응하는 게 당연하죠. 저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고소고발 사건 많이 들으면 저도 경찰서 갑니다. 예. 다 성실하게 조사 임하고 다 무혐의 처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사법 시스템이고 그걸 존중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소환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마치 이걸 야당 대표니까 야당 대표를 경찰이 소환하면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독재 시대에 가능한 것이었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탄압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79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 건 정말 정치 탄압이었죠. 그때 정말 엄혹했던 군사 정권의 말기였기 때문에 예. 당시 야당 대표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민주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정말 이걸 제명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난 그 후폭풍이 불었고 결국 독재 정권이 몰락을 하게 됐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말 정치 권력이 입을 막기 위해서 탄압했다라고 보는 게 과거의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 프레임인데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 불러서 무슨 구속하려고 하는 거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공정성을 시비 걸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김건희 여사는 어떻고 뭐 다른 뭐 이 사람은 어떠냐 공정성을 시비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공정을 요구하면서 본인이 더 선도적으로 더 자발적으로 그 공정한 것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소환에 응해야 되고 예. 성실하게 검찰에 임해서 자기 혐의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또 결백을 입증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또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재판 과정에서 또 무죄를 또 입증해내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또 불사조처럼 이재명 대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전과 사범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다 대법원 가서 또 무죄 판결 받아서 올라왔고 지금까지 당대표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 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죠. 당당하게 진짜 하면 이겨내시라는 건지 잘. 아니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겨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보좌관의 문자를 확인하는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이걸 일부러 노출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글쎄요, 이거 뭐 알 길은 없죠. 근데 의도적으로 노출해서 개연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 휴대폰 문자나 이런 것들이 카메라에 찍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내부 총질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어쨌든 예.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알 수는 예. 없어요. 단정할 수 예. 전혀 없는 건데 뭐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이유는 굳이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본다면 예. 이게 알려지면 어차피 뭐 저 문자가 안 알려지더라도 소환 통보가 되는 거나 보도가 돼서 네. 알려지는 거긴 한데 직접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고 있는 게 나타나면은 지지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금 전국에 하는 이슈화 하는데 네. 더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 보복이라든지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강조하기 위한 예. 그런 의도가 깔릴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우연히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건데 굳이 이제 유추하자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예. 단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굳이 왜 소환을 하느냐, 망신주기 아니냐, 네. 서면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일리가 있다고 예. 보긴 해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야당 대표를 직접 소환한 일이 없었다고요, 거의.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제가 예.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또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환을 안 하고 만약 기소를 하게 된다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만 기소를 하게 되면은 소환 한 번 없이도 기소하지 않느냐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소환을 할지 서면으로 할지를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합니다만 야당 대표란 무게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글쎄요, 검찰로서는 이제 양날의 칼인데 예. 그리고 이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긴 예. 해요. 게다가 지금 정기국회 막 시작한 타임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지가 며칠 안 됐고 네.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제 통화를 해서 뭔가 협치도 하고 민생 행보에 좀 박차를 가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지금 이게 이제 검찰 소환이 날라고 이렇게 되니까 예. 야당은 바로 이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보좌관이 쓴 네. 거긴 합니다만 전쟁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죠. 사정당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기국회도 또 다시 이제 여야 간의 난타전으로 가고 이 사정정국이 완전히 이제 블랙홀이 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일단 이 검찰에 소환을 했으니까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사정정국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받지 않게 해라 여당이. 예.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대표도 정정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예. 그리고 검찰도 절제된 권력을 사용해라 절제된 공권력을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여야 간의 최고조에 아마 이제 갈등과 대립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민생은 다시 또 묻히는 거거든요. 예. 정치는 다시 실종되고 그런 게 더 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 그 대선 후보가 바로 야당 대표가 됐던 적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런 적도 없었죠. 예. 그런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경우는 벌어지는 걸 수도 걸수 있고요. 있겠죠. 예. 그 앞서 김혜경 씨가 경찰에 소환될 때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먼저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거든요. 네. 이번 거랑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 김혜경 씨 그 경찰 소환은 그 당연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찰 소환이 통보가 됐고 이러이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소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입장을 내는 의미에서 입장문을 공개한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저 문자가 사진에 찍힌 건 제가 볼 때 의도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저게 의도적으로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검찰이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보면은 사진에 찍힌 게 그 김모 보좌관이 보낸 시간은 오전 11시 몇 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달라요. 11시 근데 이제 10분이죠. 확인한 것은 오후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소환 통보를 이제 전달받고 출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 소환된 사실을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었던 차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저게 사진이 포착되면서 이제 우연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소환 사실을 뭐 알릴 수밖에 없는 사실이어서 네.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 소환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성명서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저게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치적 실익이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9월 6일 날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9월 6일까지 소환에 응할지 망할지를 아마 고민하는 단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찰이 이제 법무부 장관,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소환 통보를 공개하는 걸 다 없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저렇게 몰래 소환 통보를 받고 몰래 갔다고 한다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이제 소환 통보가 알려졌기 때문에 네. 9월 6일 날 당일 날은 뭐 모든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거기서 뻗치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포토라인에 자연스럽게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적반하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부터 한번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는데요. 듣고 오시죠.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부분들은요 본인이 스스로 자청해서 수사받을 사항입니다. 엄청나게 의혹이 많잖아요. 변호사 대납 의혹 같은 경우 왜 문제가 있으면 김성태 같은 쌍방울 회장이 왜 해외로 도주를 했을까요? 이런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떳떳하게 밝혀지면 더 입지가 튼튼해지고 당내에서도 다음 대선에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질 겁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와 이 김건희 여사의 빠져나올 수 있는 늪을 탈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주 정치복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이제 순순히 따라주는 게 맞을지 좀 전 고민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께서 해주셨던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은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소명을 듣기 위해서 이제 부르는 거다, 일반적인 거다, 사건 종결을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 종결을 위해서라면 뭐 서면 조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글쎄 이제 서면 조사를 하는 게 저는 제가 뭐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소환을 해서 직접 그 당사자를 불러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불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뭐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라고 하는 그 무게를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마 검찰이 고민했었겠죠. 그래서 아마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말한 것처럼 뭐 추석밥상에 야당 대표를 이름 올리려고 하고 뭐 늪에서 탈출하려고 김건희 여사 물타기 하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가 있는 6개월 만에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공소시효가 딱 6개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9월 9일이 딱 6개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주 아닙니까? 9월 9일 날 공소시효 전에 검찰은 이 수사를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1차 수사에서 혐의 있음으로 이제 송치를 한 겁니다. 이 3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은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 불러서 당사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한 무슨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이야기 국민들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것보다 더한 사건도 뒤에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당당히 다 알면서 사법 리스크 없다고 당대표 나오신 분 아닙니까? 이것부터 이거 굉장히 약과입니다. 잘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소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기소가 된다면 이번에 전당대회 때 바꿨던 그 당원이 발동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개정안이 부결됐다가 다시 이제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는 사실상 대표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에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는 것과 윤리심판원보다 뭐 정무적 판단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무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된다라는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만. 당무위원회에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바꿨기 때문에 뭐 당대표직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별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식해서 한 거 아니라는 그 비판이 당내에서 있었잖아요.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서 박영진 의원 등이 비판을 많이 하고 나왔었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여러 가지 지금 이른바 혐의들 6개인가 뭐 7개인가 됐는데 이건 빨리 어쨌든 간에 진위를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고 사실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이맘때로 기억하잖아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게.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백현동 사건은 더 일찍 나왔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그 어떤 전반적인 그 프레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도요. 고만 질질 끌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기소를 하든 아니면 뭐 무혐의 처리를 하든 간에 빨리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지금 우리 정치에 지금 아까 송일종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 얘기 들어봤잖아요. 정반대되거든요. 같은 사안과 같은 실체적 진실이 뭔가 있을 텐데 관점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정치에 지금 완전히 블랙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게 다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 경찰은 사법당국들은 사정당국은 이 부분을 빨리 수사를 해라. 그래서 양당 간의 결론을 내야 된다. 이걸 언제까지 야당은 계속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 거고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갈 거고 말이죠.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은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야당 대표라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질질 끌면은 이게 갖고 있다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면 전환용 카드를 내놓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경은 이런 사건을 빨리빨리 해서 기소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데는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말고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의혹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때부터 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제는 또 굉장히 재밌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자신 있게 또 자신의 무혐의 또 결백을 말씀을 하시고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쌍방울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더해서 이게 왜 또 최근에 관심을 끌게 되냐면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검찰 인사로 수원
이 담당 이제 검찰이 수원지검입니다. 예. 수원지검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장이었던 분이 이제 다른 네. 데로 옮겨가시고 새로운 검사장이 왔는데 새로운 검사장이 발령난 날 다음 날 이 쌍발과 관련된 이 검찰 수사 관련 자료가 다 유출이 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영화 같은 사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유출했던 검찰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2명이 구속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자료가 유출된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가장 지금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 쌍방울 전 회장,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도망을 갔습니다. 예. 아니, 도망을 출국을 했어요. 예. 싱가포르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영화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굳이 이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기보다는 그 전 회장이라고 하는 김모 회장이 사실상 공금 유용과 뭐 횡령의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쌍방울 그 그룹 자체에 대해서 검찰에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어서 조만간 이것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좀 보려고 합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정당 지지율이 좀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36%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4%가 나왔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뒤집었어요. 지난주에는 더 낮았는데 이번엔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렀는데도 민주당이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네. 저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제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보는 게 그 민주당의 경선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그 독주 속에서 진행이 됐고 네. 승부가 이미 예측이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유권자들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상당히 각축을 벌였다면 예. 그건 더 주목을 끌 수 있었겠죠.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원 80조 개정 논란이 계속 예. 이슈가 됐었어요. 네. 별로 바람직한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새 이제 여건이 대통령실도 물론 비서관급을 개편하는 거라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라서 한계는 좀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도 개편 보완하고 있고 대통령의 행보도 민생 행보 같은 쪽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런 변화가 있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또 국민의힘 내용은 여전히 현재 진행이고 네. 계속 뭐 법원으로 다시 또 주호영 의원이 그 이의신청을 내고 예. 또 다시 또 당원 당규 바꿔서 비대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또 내고 이런 상황이 또 현재 진행이라서 저 지금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야가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유통기한이 다 앉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정계 개편으로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실망을 준 적이 있었나요? 한국 정치가 항상 불신과 신뢰를 주지 못했지만 이 정도로 여야가 지금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었던 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 내부도 지금 갈등이 심하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만만치가 않아요. 대표 선출이 돼도 말이죠. 예. 게다가 사법리스크도 지금 여태까지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건 계속 미래 진행형이고 예. 정말로 깜깜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국회는 열렸는데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민생 뭐 정책 이런 거 얘기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당은 여당 내부가 그렇죠. 야당은 야당 내부가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 사법리스크 있죠. 이거 참 걱정이에요 정말. 이거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빨리 만나서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셨다며요. 통화했으니까 우리 여당 대표가 정해지 만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빨리 만나서 뭔가 좀 이 열쇠를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예. 거고요. 앞서 저희가 그래픽 다음 거를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27%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야당에는 중심 이제 구심력으로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몰려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지금 당 대표가 됐고 또 하나는 바로 대선 치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철회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좀 남아 있는 야권 성향의 그 여론 주도층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여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제 사실 뚜렷하게 앞서가는 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 초반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뭐 여당 내에서 차기 대권 주자나 대권 후보로서 누구가 뚜렷하게 이제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한 정도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신선하게 새로 등장한 셀럽 같은 지금 존재이고 또 가장 뉴스에 많이 노출되고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실체적인 어떤 성과를 눈에 보이게 가장 앞서서 싸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당을 지지하고 정권 교체를 지지했던 분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눈길을 끄는 이례적 현상이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마지막에도 그랬고 법무부 장관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요. 한동훈 장관도 그런 것 같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경찰 소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소시효가 이제 이번 달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또 경찰이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전망은 글쎄요, 전망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만약에 그 이제 혐의가 있는 걸로 알려지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 내용, 갈등 이런 부분에서 이 대표는 뭐 사실상 거의 뭐 사라지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번에 국민의힘 내용의 어떤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내에 지금 워낙 지금 이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 윤핵관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대통령실과 관련해 돼 있다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설왕설래가 많고 한데 아무튼 이 전 대표의 수사가 만약에 혐의가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은 이 상황이 의외로 빨리 정리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반대로 이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이른바 그 친윤 그룹들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게요. 이게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총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거 어떤 연유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이제 지난 7월 8일 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이제 내용과 분란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법원에 이제 이 당의 운명을 맡기는 지금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비대위 구성 자체를 그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법원에서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내린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다시 또 국민의힘 우리 현역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그럼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그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또 신청을 또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이 갈수록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의원총회 했던 며칠 전에 그 의원총회 결과 중에 비대위 구성하고 당원 당규를 의결하는 것과 함께 하나 했던 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에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의결을 내용을 담았어요. 나중에 이제 의견들은 좀 분분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찬반이 좀 있었고 의견이 갈렸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당장 추가 징계를 결의하자라고 하는 쪽과 추가 징계는 말도 안 되는 쪽이 있다. 양쪽이 있다가 중간 정도에서 그러면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것을 촉구하자. 그러니까 절충안이죠. 추가 징계를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거니까 추가 징계를 하자는 쪽 강경론도 좀 물러선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또 강경론도 물러선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의결한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당 윤리 입장에서 그 입장을 의결문을 받아보고 그걸 촉구한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저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이제 한 번의 운명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해버리면 지금 당원권 정지보다는 더 높은 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결국 제명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탈당 권유도 제명하고 똑같은 거, 탈당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윤리의 추가 징계도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 수사를 그냥 지켜보면 되지 거기서 또 추가 징계까지 해서 당을 또 더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불필요한 저런 긁어부스럼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가 가정을 해봤는데 경찰 수사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고 근데 윤리위는 28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때 윤리위가 징계를 더 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윤리 28일 예정된 것은 지금 김성원 의원의 그때 수혜 발언 비해왔으면 좋겠다는 그 발언에 대한 소명을 받기 위한 윤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8일 윤리. 그렇기 때문에 28일 윤리에서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를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추가 징계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통보가 가고 본인 당사자의 소명을 드려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추가적인 시일이 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이제 이전의 징계는 이제 성상납 증거인멸에 대한 건데 이번에 징계가 뭐 진행이 된다면 이번 사안은 경찰 수사와는 좀 별개인 거잖아요. 뭐 양두구역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한 건데 추가 징계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윤리가 판단할 문제죠. 그러니까 윤리가 사실은 지난 7월에 6개월 당원권 정지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 겁니다. 이제 이번에 또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그 위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던 것이 또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뭐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걸로 또다시 재갈을 물려가지고 또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성격으로 보나 그냥 물러서겠습니까? 당은 그야말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령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리의 그런 자의적인 추가 징계보다는 경찰 수사를 보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그 수명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오래 남아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낸 분인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당신은 절대 우리 당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 의견하는 마당에 법적으로 당대표 직위가 다시 또 회복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준석 대표랑 안 가겠습니다.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입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경고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여당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물은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한 분들을 징계를 먼저 하고 오라고 먼저 책임을 묻고 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은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 좀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조금 높은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하겠다는 생각 이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이제 정치적인 여백이나 어떤 여지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봉쇄하고 차단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자신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좀 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윤리적으로 그리고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 친정인 정당을 이렇게 욕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말았어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여기 또 이제 그 법원의 그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인용 결정이 지난주 26일이요. 지난주 오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간에 나왔죠. 바로 시간에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들어오기 전에 5분 전에 그 기사 보고 막 들어갔는데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또 당원당규를 또 바꿔서 비상대책위를 또 만든다고 하니까 그건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법원의 판정을 받아보겠다고 또 이의 신청을 또 내고 조영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내고 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정치는 가능한 것에 대한 예술이라고 얘기한 게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이 전 대표가 잘못했다, 이른바 윤핵관이 잘못했다라고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빨리 정치를 발휘해야 된다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지금 바로 뭐 개고기, 양두구, 신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징계하면 뭐 하겠어요. 별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법원의 또 이제 판단을 맡겨봤으니까 이의신청 했잖아요, 지금 조영 전 비대위원장이. 그거 기다려보고 또 이 대표도 지금 이 전 대표도 이의신청 아니 뭡니까 가처분신청 또 냈잖아요. 정부위원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거 지켜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또 징계하면 이 전 대표는 또 다른 뭔가를 취할 거라고요. 이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정치 국회의원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만 정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정치는. 그럼 뭐토록 정치가 있습니까? 다 사법에 맡기면 되죠. 완전히 정치가 지금 사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정치가 자초한 거거든요. 지금. 이걸 왜 또 자꾸만 이렇게 가냐고요. 이건 저는 정도도 아니고 상책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비서관도 여럿 바뀌고 행정관도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검핵관, 뭐 용핵관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보는 시선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들 빼고 비서관급, 행정관급의 대대적인 감찰과 기강 잡기 그리고 내부 어떤 징계성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하는지는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저는 이제 좋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서실장부터 바꿔라, 뭐 정무수석 바꾸라 했는데 대통령 뜻이 비서실장과 수석급은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니 예. 그러면 전체 대통령실의 대통령 보좌 업무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군기를 잡고 기강을 잡는 그런 대대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른바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통령실로 간 사람들이 주요 이제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수위 시절에 인사를 책임졌다고 스스로 밝혔던 장제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의전 중에 드러났습니다만 강릉 친구 아들을 또 7급 9급 이야기해서 추천했던 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다양하게 추천했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실을 채웠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추천했던 분들이 만약에 다시 징계 대상이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힘이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의 의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예.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끝없는 내용 사태, 분란 사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양비론 주장인데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멈추고 당으로 돌아올 생각을 이제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뭐 이준석 대표가 제 말을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찬가지로 윤핵관 분들도 대통령이 이제 정리를 하는 분위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 두 분 양 진영 이 싸움에 발당이 됐던 양축이 다 좀 정리되는 단계로 가면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되기를 바라고 그 방향으로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상에서 세력을 키운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오늘 오후부터 북상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은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경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역대 가장 강력했던 태풍 사라보다도 강하고 영향 반경이 넓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경남 해안에 상륙하는 걸로 진로가 수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상청에서 태풍 브리핑을 통해 태풍 진로를 조금 수정했는데요. 태풍 흰남노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서진해 화요일쯤 제주도를 지나 경남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태풍 흰남노는 타이완 동쪽 해상에 머물면서 세력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서서히 북상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 쪽으로 더 확장하면서 태풍 진로를 더 서쪽으로 치우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 쪽의 티베트 고기압에서 남하하는 건조 공기도 태풍의 진로를 서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전망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한반도에 상륙할 때까지도 매우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심 기압이 기존 역대급 피해를 준 태풍인 1959년 사하라와 2003년 매미보다 강할 것으로 보여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록적인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이번 태풍 최대 고비와 지역별 최근접 시간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다음 주 화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제주도 서귀포를 가장 가까이 지나는 시점은 6일 화요일 새벽 3시로 예상됩니다. 이후 태풍은 통영 부근 경남 해안에 오전 9시쯤 상륙하겠고 경남 해안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경우 태풍의 오른쪽 위험반원 안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날 전망입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과 침수, 하천, 범람 등의 이 피해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이번 태풍은 역대 1위 강풍 기록인 초속 60m의 태풍 매미 기록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 반경이 400km로 넓기 때문에 제주도와 남해안뿐 아니라 전국이 비바람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또 태풍 북상 전에도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 곳곳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시간당 최고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침수와 해일,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선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며 완전 범죄는 꿈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점퍼에 마스크를 쓴 이승만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승만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찰관분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언젠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며 완전 범죄는 꿈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 꿈꾸셨던 건가요? 잡힐 거란 생각은 못 하셨는지?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공범 이정학도 같은 시각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정학은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본인 가족에게도 사죄드립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2001년 대전에서 권총강도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1년 만이었습니다. 유전자 분석기술 발달로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마스크에서 지난 2017년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후 충북 불법게임장 담배꽁초에서 나왔던 DNA와 일치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5년 동안 게임장 관계자 15,000여 명을 수사한 끝에 피의자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권총 처리와 도주 경로 등 두 피의자 간의 진술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KLPGA 대회가 개막 열흘 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그 주최사인 한 중견건설사가 골프장 대여료를 약속 기간 내에 내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회사 회장은 현재 대한컬링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논란 속에서 프로농구단을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부실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LPGA가 스포츠 스타와 셀럽이 참가하는 독특한 방식의 엘크루 대회 취소를 공지한 건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두고입니다. 대회 주최사인 대우조선 해양건설은 골프장 측 책임을 주장하지만 골프계는 주최사가 골프장 사용료와 보증금 등 5억 원을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일단 불부터 꺼야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공지를 한 상태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대상이고요. 도급 순위 80위권인 이 건설사를 이끄는 김용빈 회장은 현재 대한컬링연맹 회장을 맡고 있고 대한체육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우연일 수는 있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경력을 따라가는 모양새인데 2018년 아시안게임 선수단 부단장에 이어 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부단장 자격으로 이 회장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최근엔 자회사를 앞세워 프로농구단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창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금 동원 능력을 의심한 KBL이 한 차례 보류 끝에 어렵게 가입을 승인했는데 네이밍 스폰서 형식과 멤버십 대체 불가 토큰 NFT 발행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월급도 제때 못 줄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데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자기 과시와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날은 또 대의원 스포츠에서 농구단을 인수했는데 축하 연회를 또 했습니다.
7월 25일은 막말로 저희 급여 받는 날입니다. 급여도 못 받고 이런 행동을 하니 여러 차례 계속된 취재기자의 전화와 문자에도 답하지 않던 김용빈 회장은 어찌된 일인지 다른 매체를 통해 프로농구단 창단을 자화자찬하고 앞으로 프로축구와 배구에도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업인의 순수한 스포츠 사랑 행보일까? 아니면 사업 편리와 확장을 위한 스포츠 이용일까? 자기 방어에 미숙한 스포츠계는 기업의 부실 피해를 체육계와 선수들이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을지 우려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협약이 최종 체결됐습니다. 대한은행을 외국계 투자회사 스타펀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스타펀드의 대한은행 매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28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스타펀드의 대한은행 매각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논란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블랙머니의 도입부입니다. 귀에 익숙한 YTN 앵커들 목소리도 들으셨을 겁니다. 네, 20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론스타 공동대책위 법률단장을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 그리고 전 민변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권영국 변호사님. 시나리오 제작할 때 자문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네. 워낙 영화 같은 사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뭐 여러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은행에서 이제 뭐 BIS 그 서류를 감독원에 보냈는데 그 둘 사이가 연인 사이였다든가. 또 이게 70조짜리가 이제 1조 7천억에 이제 매각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총 자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역시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징을 고려해서 뭐 그 정도는 허구가 들어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자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뭐 극중 재미도 있어야 하고 현실 속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이게 실제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정권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좀 신중을 기하기도 했었죠. 네. 변호사님도 영화 제작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셨어요?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간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의 어떤 재미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그냥 단지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지금 엊그제 이 중재 판정 3천억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들 이런 판정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죠. 그래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특히 이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정말 시나리오가 중간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말씀 아끼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더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그 문제 헐값 매각 사건이 뭔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침 영화에도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발이가 70조짜리가
무슨 1조 7천억 원에 넘어가?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대한은행에서 금감원으로 보낸 허위 보고서. 허위 보고서? BIS 비율 조작한 서류. BIS가 뭐야?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데 대한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부실 은행이다 이런 거를 팩스로다가. 그 팩스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은 대한은행을 헐값에 팔리게 한 거네. 네, 앞서 권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현실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외환은행이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도 이게 부실은행이라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BIS 비율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네. 거고 예. 다만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조 원이라는 것은 총 자산을 네, 의미하기 네. 때문에 예. 거기에는 이제 부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론스타로 인수되고 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외환은행은 굉장히 잘 영업이 운영이 됐고 거기에서 뭐 수조 원의 또 배당금을 자기들이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은행이었다는 것이 그 이후에 그대로 이제 자기들 인수 상태에서 드러났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허위 보고서 예. 서류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 론스타는 이제 이따가 본격적으로 얘기될 수 있겠는데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은행법상으로는 원천적으로 그 금융 이제 이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뭐 소유를 해봐야 이제 4% 예. 주식 4%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식으로 상한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매우 변칙적으로 마치 부실은행인 것처럼 하고 그것도 이제 그 법률에 없는 시행령의 규정을 가지고 이제 억지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리 은행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우리가 이제 산업자본이 예. 은행을 4% 이상 예. 초과 소유를 할 수 없도록 그것은 더 이상 승인 대상이 예. 아니었습니다. 네. 뭐 금산분리라고 부르죠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그걸 어떤 조건들을 좀 변경을 해서 이거를 인수를 했다는 건데 지금 보신 이 화면 어느 정도나 비슷합니까 현실이랑? 예, 저는 그게 실제 본질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화 제작을 할 때 좀 더 핵심적인 자료들을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외환은행 내부에 이사회 자료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책임을 지는 이사들이 외환은행이 지금 좀 어렵지만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문제없이 영업이 돼서 또 배당까지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좀 핵심 증거나 자료들을 우리가 좀 들어가 보고 좀 이렇게 제공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 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움도 있었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영화 속의 장면과 현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번 배상 판정을 계기로 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승인 과정에 참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영화 속 장면 보시겠습니다. 스타펀드가 산업자본이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금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은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 즉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리 등 이거네. 바로 그 특별한 사유. BIS 비율이 낮으면 문제 없는 거네. 뭐 인수 허가가 없었더라면 론스타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네, 거고요. 맞습니다. 이 헐값 매각 부분은 재판에서 책임을 묻지는 못했던 거죠. 예, 그렇죠. 2005년도에 이제 그때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한 당시에 이제 연루됐던 경제 관료, 뭐 그리고 금융 당국의 고위 인사들을
한 20여 명 정도를 뭐 업무상 배임 등으로 해서 고소고발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변양호 당시에 그 재정경제부인가 거기에 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일단 뭐 구속되기도 하고 예. 그러나 이제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와서 네. 20명 전원에 대해서 다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무죄가 왜 나온 거예요? 왜 무죄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여러 사건이 있었죠. 처음에 승인이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외환 카드 주가 조작이라는 게 또 제2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엊그제 판정한 3천억 우리가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 사건과 이제 이 외환 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무죄 부분은 이제 2003년 당시 일이고 벌써 지금 20년 전 일인데 다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이제 인정이 됐죠. 유죄 판결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에 3천억 페소 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고요. 결국은 이 3천억 페소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건데 누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길래 우리 국민이 3천억 세금으로 내야 되는지 그 행위자, 그 책임자를 밝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아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이 부분은 이제 명백 합병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2003년도에 외환을 인수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새로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법원 판결에서는 이게 헐값 매각이 아니다는 식으로 판결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사를 담당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검사, 그다음에 한동훈 등등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아마 그 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중재판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잘못을 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걸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판정문을 보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길래 대한민국의 책임이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불법 관여자가 누구이냐. 저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불법 관여를 왜 했느냐. 하나은행이 한 6천억 정도 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득은 결국은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본 거잖아요. 근데 세금은 이번 3천억 배수 판결은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이득을 본 하나은행 측도 만약에 그 불법 관여에 개입이 되어 있다면 하나은행이 이득 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이 3천억을 내도록 하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2,900억 배상 판결을 놓고 좀 평가가 엇갈리는데 뭐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사실상 진 거다라고 봐야 할까요? 전혀 선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게 과연 이제 중재 그 센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 판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이제 원래 이 투자협정은 적법한 투자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절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불법 투자자라고 하는 사실이 정확하게 그 제시가 되고 이제 입증이 되었더라면 불법 투자자에 대해서 이런 공평 대우라든가 뭐 채용 대우라든가 이런 투자 협정상의 원칙이나 기준이 적용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이 한국 정부가 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이제 변호인단을 그 당시의 고위 관료들이 아닌 정말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저희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불복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는데 실익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이 3천억 세금을 내는 대가로 이득을 본 자들, 그런 행위자들, 예. 그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그것이 더 우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을 묻는 게 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 그리고 권영국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맑은 날씨 속에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3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반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바람이 비상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말과 휴일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의 앞자리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동해안 지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3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과 수도권에도 최고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과 풍랑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상과 제주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 흰남노는 다음 주 화요일 새벽 동쪽 해상을 지나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에도 확대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특히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드는 부산과 울산은 폭풍 해일과 함께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